네, 정치만 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여야 공천 작업 막바지입니다. 막판에 나오고 있는 파열음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상황이요. 어제 중성동갑 경선 결과 나왔는데 하태경 의원을 꺾고 이해운 전 의원이 최종 후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 의원의 반박이 바로 나왔지 않습니까? 들어보시겠습니다. 16% 차이 나던 것이 거의 차이가 없어졌다. 이런 여론조사는 하루 이틀 만에 재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론조사 전문가들한테도 다 지금 물어보고 왔는데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기 불가능하다. 하태경 의원은 늘 대통령을 공격하시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표가 가기가 어려운 후보예요. 이영 후보와 이해운을 지지했던 사람들을 다 표를 합하면 하태경 후보 지지자보다 10%가 넘게 10% 정도가 더 높잖아요. 이해운 전 의원의 입장까지 들으셨는데요. 하태경 의원은 결과 못 믿겠으니까 원데이터를 공개하라. 지금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상하게 볼 수 있는 데이터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하태경 후보 입장에서는 좀 납득이 안 되는 결과여서 그런지 이제 그 원데이터를 보여달라 이런 그 요구를 당 쪽에 했는데 네. 제가 생각해도 하태경 의원이 의아해야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서울 경선은 일반 주민 80%, 네. 당원 20% 이 비율로 이제 경선이 치러진 건데 1차 조사하고 2차 조사의 그 사이가 불과 이틀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일반 여론조사 부분에 있어서 하태경 후보가 1차 경선에서 굉장히 그 차이 높은 지지율이 났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일반 여론조사 그 비율이 불과 이틀 만에 여론이 그렇게 급변한다는 거는 참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물론 당원들 표야 이영 후보의 표가 합쳐졌을 수는 있는데 일반 여론조사 그 포션이 그렇게 급변한다는 거는 참 있기 힘든 일이기 때문에 아마 하태경 후보가 이의 제기를 저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그 원데이터를 본다고 해서 그 납득 안 되는 부분에 이제 뭔가 답이 있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제가 나름대로 추측해 보는 거는 이제 이런 거죠. 그 민주당도 마찬가지일 텐데 경선을 하다 보면요. 일반 주민 부분이라 그래서 순수하게 일반 주민들이 대답하는 경우는 포함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꼭 그렇다고 볼 수 없다. 없고요. 예. 주로 당원들이 그러니까 캠프라는 조직에서 조직적으로 당원들을 동원해서 당원들을 대기를 시킵니다. 대기를 시켰다가 전화를 받게 하고 전화에 어떤 응답을 하면 좋겠는지를 뭐 이제 이렇게 지침 내리듯이 이런 식으로 하니까 네. 5대5, 8대2 이런 게 그냥 무의미해져 버리는 이런 상황이어서 저는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이런 식으로 당내 경선을 하면 예. 민심과 당심이 굉장히 괴리되는 후보를 낼 수가 있는 허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4년 후 총선에서는 양 당이 이런 내부 경선 제도를 좀 손질을 해서 정말 미국처럼 오픈 프라이머리 현장에 가서 투표하는 예. 이런 걸로 바꾸던지 해야지 아니면 굉장히 왜곡되는 결과를 만들 수가 있다. 이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면 원데이터가 공개가 되더라도 결과가 뭐 바뀔 가능성은 없는 건데 하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우선 경선을 해서 이제 패배를 하게 되면 해당 지역구 출마가 불가능하니까. 예. 그거는 이제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근데 이번 경우에 보면은 하태경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은 저는 뭐 데이터 공개를 해도 결과에는 다른 변동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첫 번째가 동조화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책임당원, 민주당원, 권리당원들이죠. 권리당원이 민주당 경우에는 이제 반명 의원 지역이 경선이 됐다 그러면 친명 후보한테 거의 이제 막 몰아주다시피 하거든요. 그러면 여론조사 50%는 뭐냐면 민주당의 경우에는 민주당 지지자와 무당층, 다시 말해서 다른 당 지지자는 빼고 이제 조사를 하니까
대체적으로 권리당원 투표 행태하고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동조화 현상이 있는 거고, 국민의힘도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지금 이제 좀 비판적인 그런 이제 정치인 의원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지지를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태경 의원이 1차 경선에서 놀라운 득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비윤, 반윤 의원으로 그렇게 이제 느껴지는 이제 이 의원이 하태경 의원 아닙니까? 네. 그래서 하태경 의원의 득표력이 저는 대단했다고 오히려 보는 거고요. 그러면 결선 투표에서 이영 후보의 표가 어디로 갔느냐의 문제 이전에 크게는 비윤 하태경과 친윤 후보들의 대결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동조화 현상이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다. 이렇게 보면은요, 결과는 저는 데이터 공개에도 다른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최수성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비윤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1차 경선에서 굉장히 놀라운 득표를 기록했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원들이라 하더라도 수도권에 계신, 서울에 계신 당원들은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 방증이다. 네네. 그래서 예. 더더욱 저는 이런 식의 경선을 하면 당심과 민심이 괴리되는 후보를 낼 수 있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저는 이해운 후보가 이제 승리를 하셨잖아요. 예. 어쨌건 간에. 그러면, 그러니까 저런 식의 발언보다는 하태경 후보, 패배한 후보를 좀 이렇게 포용하는, 위로하고 포용하는, 왜냐하면 득표가 거의 엇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절반 가까이가 하태경 후보 지지한 걸로 나타나기 때문에 하태경 후보 본인보다는 그 지지자들도 이렇게 껴안는 그런 포용적인 언행을 앞으로 본선도 치러야 되는 게 이게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국민의힘 4차, 5차 경선 결과를 보면 하태경 의원 외에 다른 지역구에서는 현역들의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이용, 김영동, 강대식 의원 등이 모두 본선행을 확정지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현역 공천, 친윤 공천이다. 이런 기존의 지적의 연장선에 있다. 이렇게들 봅니다.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공천 과정에서 그동안 민주당의 소리가 커가지고 대부분 이제 친윤이 무난하게 경선에서 이기거나 공천을 받게 되는 이것이 조금 가려졌었거든요. 그런데 결과를 보니 친윤 강세, 친윤 공천 이것이 이제 확인된 거죠. 근데 요 한 점만 볼 것이 아니고 예. 야당은 이제 정권 심판론, 여당은 이제 거야 심판론 이렇게 지금 이제 대결을 하고 있는데 정권 심판론의 공천 결과가 어떻게 보면은 힘을 실어주게 되는 대부분 친윤이 받았다. 이런 거하고 또 연관이 있는 거기 때문에 소리는 적었으나 사실 민주당 공천은 공천 소리 그 자체로 끝난 거고요. 지금 국민의힘 친윤 공천 결과는 정권 심판론하고 어떻게 보면은 연계가 돼서 안 좋은 영향을 저는 미칠 수 있다고 보고요. 거기다가 이제 이종섭 전 장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요게 지난주까지만 해도 민주당 공천 소리가 컸는데 요게 조금 흐름이 조금 다르게 가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공천 몇 가지 친윤 공천 그다음에 도태우 후보 유지 그다음에 이종섭 장관 문제 이런 것들이 정권 심판론으로 가는 일종의 연계 가교 이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걸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전투에서는 민주당이 패했을지 모르나 앞으로 있을 큰 전쟁에서는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저 그 말이 딱 좀 와닿아서 제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앞으로 한 달 남은 기간 동안 정말 국민의힘이 다시 다 잡고 그 민주당의 공천파동 과정에서 있었던 느긋함 이거는 이제 싹 지워내고 다시 신발끈 동여매고 절실함 절박함으로 완전 무장하지 않으면 굉장히
굉장히 힘들겠다. 안 그래도 선거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을 하고 예. 선거를 치루어도 이길까 말까 한 게 선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천 과정에서는 국민의힘이 국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면 남은 시간 동안 이제 이 변수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게 사실은 본선이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시는 네. 건데요. 그러면 국민들은 공천 결과를 이제 두고 봤을 때 친윤들이 다 살아남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떤 견해를 밝히실까요? 국민들이 그렇게 인식을 할까요? 아니 지금 이제 뭐 언론의 이 분석이나 평가나 이런 게 다 그렇게 나오니까 아마 국민들은 그렇게 인식할 확률이 높아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선거 과정에서 이 캠페인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또 이 막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또 지금 그 뭐라 그럴까 위험 요인으로 지금 몇 개가 벌써 등장을 했어요. 네. 국민의힘으로 보면 악재지만 방금 전에 최 수석께서 지적을 했듯이 지금 이제 이종섭 국방장관 전 장관, 예. 건도 있고 도태우 후보 공천 유지하는 건도 있고 그밖에 이제 부산의 장해찬 후보 건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 걱정하는 하나의 변수가 뭐냐면 지금 의대 정원 문제가 아직 계속 그 진행 중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문제가 조만간 뭔가 가닥을 잡지 않으면 이게 지금까지는 정부의 우호적인 여론이었다 하더라도 그게 피해가 국민들한테 온다 생각하면 이게 여론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일이라서 그것도 하나의 변수로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싶어서 예. 정부에서 상황 관리 좀 제대로 해주시고 비상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소위 말하는 컨틴전시 플랜이라는 걸 좀 제대로 만들어 갖고 계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그 여권의 앞으로 악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인들 말씀을 해주셨는데 잠시 뒤에 짚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악재들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할 것인가 국민의힘의 선대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을 원톱으로 내세우면서도 나경원, 안철수 그리고 원희룡 이렇게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1+4 체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원톱 체제 플러스 수도권 공략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 배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이제 민주당하고 좀 체제가 다르죠. 선대위원장이라는 그 5글자 앞에 붙은 말을 주목해서 봐야 되거든요. 민주당은 상임선대위원장, 그다음에 그 밑에가 공동선대위원장입니다. 예. 국민의힘은 총괄선대위원장, 그 밑에가 공동선대위원장. 그러니까 뭐 선대위원장이 여러 명이다 이렇게 이제 헷갈릴 수가 있는데 예. 조금 좀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민주당은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체제, 예. 3톱 체제로 선대위를 끌게 되는 거고요. 국민의힘은 원톱인 거죠. 원톱인 예. 거죠. 그래서 공동선대위원장은 다수이기 때문에 민주당만 해도 아마 30명 정도 될 거예요. 국민의힘도 조금 늘어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요. 아무튼 공동선대위원장은 다수이기 때문에 여기가 선거를 끌고 가고 스피커 역할을 하고 메시지를 내고 이러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원톱과 3톱이거든요. 네. 그러면 메시지나 선거를 실질적으로 끌고 가는 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혼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리스키한 측면들이 있고요. 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선대위 출범으로 상임선대위원장 체제로 조금 통합적이고 보완적인 그런 선대위가 구성이 되고 출범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안정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소위 말해서 이제 메시지 이런 걸로 이제 마지막 승부를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어디가 조금 더 강하고 어디가 좀 취약한지는 제가 보기에는 원톱 체제가 오히려 조금 더 국민의힘 체제가 불안하지 오히려 않겠나 싶습니다. 더 뭐하다고요? 더 불안하죠. 더 불안하다. 그래서 위험 요인들이 오히려 위기 요인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례로 지금 이종섭 장관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 정부하고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다음에
이 뭡니까 일베가 어디 있습니까? 도태우 후보가 이제 일베액을 공유를 공유하고 한 막 부분에 이런 대해서, 일베가 예, 어디 있습니까 했는데 일백을 공유한 게 나왔거든요. 이런 게 이제 원톱 체제에서 조금 불안한 요소들입니다.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다 정말 경륜 있고 이런 분들이고 선거를 많이 치러봤죠. 같은 어떤 이 위기 상황이 오더라도 이해찬 대표나 혹은 김부겸 전 총리가 보완적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오히려 대표가 조금 뭐라 그럴까 이재명 대표가 응대하기 어려운 예. 이런 부분들을 커버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선대위 체제가 조금 더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의 분석은요? 저는요 남의 떡이 커 보여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 민주당 선대위 그다음에 이제 베일을 벗은 이 국민의힘 선대위를 딱 비교를 해놓고 보면 글쎄요 이 국민의힘 선대위가 굉장히 긴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게 그 이해찬 전 총리에 대해서 국민의힘 관계자들이나 보수층 진영은 아주 그 좀 안 좋아하죠. 비호감도도 높고 일단 연로하고 뭐 그렇긴 하지만 저는 이해찬 전 총리야말로 진짜 선거에 관한 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그야말로 선거에서 이기는 그 노하우가 그냥 온몸에 배어있는 그런 분이라는 점을 우리가 비판만 하지 말고 저는 인정을 하고 그거에 대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해찬 전 총리의 경우는 아마 앞에 나서서 진두지휘는 안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서 다 여러 가지를 조율하고 지휘를 하실 것 같고 이미지 좋은 김부겸 전 총리가 앞장서서 이 얼굴이 되실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야 물론 대표긴 하지만 본인 선거도 뛰어야 되고 재판도 가셔야 되고 하니까 그러면 김부겸 전 총리는 사실은 보수층에서조차도 좋은 이미지를 갖고 계신 분이고 험지 중에 험지인 대구의 수성구에서 또 의원을 하셨던 분이고 게다가 이번 공천파동에서 쓴소리도 아끼지 않으셨고 공개 경고까지 하신 분이 선대위에 합류를 하셨다는 거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민주당이 공천파동을 빠른 시간 내에 수습하고 통합된 모양으로 가는구나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한 이 선대위가 구성이 된 거고요. 국민의힘은 제가 우리 쪽이라서 자꾸 막 안쓰러워서 그런 게 생각이 드는지 모르지만 처음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원탑으로 가려고 하다가 이제 상대를 보니 이제 3탑 이렇게 돼서 수도권 출마자 위주로 선대위를 꾸렸단 말이죠. 그런데 그 선대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고 윤재욱 원내대표는 또 지역이 대구시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어서 선거 지원이 가능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수도권에 또 막 플러스가 되실 분은 좀 솔직히 아니시면 그러면 세 분이 계시잖아요. 나경원, 안철수, 원희룡. 이 두 분이 다 지역구 출마를 해 계세요. 개인적으로 바쁠 수밖에 없다? 그 지역구는 또 그렇게 녹록한 지역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자기 지역구 하느라고 다른 지역에 선거 지원하기가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니까 어찌 보면 그냥 선대위 조직표 안에는 들어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선거 지원은 잘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서 그러면 결국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다 커버를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선거 경험이나 지휘 경험이나 이런 게 지금 없으셔도 지금까지 잘해오셨지만 과연 선거는 또 다른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불안한 구석이 있는 데다가 지금 그 안철수, 나경원, 이 원희룡 세 분은 아마 2016년에 오세훈 후보의 기억을 떠올릴 수도 있어요. 2016년에 오세훈 지금 시장이 그때 종로에 출마를 했어요. 그래갖고 정세균 전 총리랑 경쟁을 하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꽤 큰 격차로 앞서 가다 보니 서울 지역의 다른 후보들이 막 유세 지원 와달라고 엄청 요청이 들어와서 거절하다가 막판에 할 수 없이 몇 군데 다녔는데 선거 결과는 패배였어요. 그러니까 오세훈 그 시장이 두고두고 그 상황을 후회를 많이 하시는 걸 제가 직접 듣기도 했는데 아마 지금 이 후보들은 그 오세훈 시장의 옛 기억 그 아픈 기억을 떠올릴 수도 있어서 아마 자기 선거 제껴놓고 다른 지원 가기는 굉장히 힘들 수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두 선대위를 놓고 보니 조금 걱정이 앞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이 세 명이 함께 선대위에
합류하면서 친윤 일색이다 이런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어떤 전략이다 이렇게도 보는데 그런 효과는 없을까요? 물론 이제 그분들이 특히 안철수, 나경원 두 후보의 경우는 그 작년에 전당대회 과정에서 그렇죠. 용산으로부터 굉장히 압박, 그 당내에 친윤 의원들로부터 연판장 서명까지 당했던 그런 분들이라 친윤이 아닌 분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이제 통합적인 선대위 이런 이미지를 주려고 했다는 것도 과히 틀린 말은 아니나 또 근데 그분들이 그 이후에 윤 대통령에 대해서 쓴소리를 계속하고 뭐 비판을 하거나 이런 일은 또 전혀 없었기 때문에 꼭 또 그렇게 보기에는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예. 민주당의 경우는 현역 다선 중진 의원들 중에 컷오프 되신 분들도 많고 경선에서 떨어지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대거 그냥 같이 원팀 정신으로 선대위에 참여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컨대 박광온 의원, 안민석 의원의 경우도 그 왜 상임선대위 아래급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20명이나 됩니다. 예. 네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은 현역 다선 중진 중에 다 출마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 상황이라 그렇게 희생이나 이 도움을 주실 분들이 안 계셔서 그렇다면 외부에서 명망가나 이런 분들 또 당내에서도 출마 안 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출마 안 하셨거나 못 하신 분들. 그분들을 좀 중용해가지고 우리도 조금 이제 원팀 확장성 이런 알겠습니다. 선대위를 만들었으면 싶은데 물론 이제 이 선대위가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추가될지 한번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아까 두 분께서 앞으로 악재가 될 수도 있다라고 짚어주신 그 부분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5.18 북한 개입설 발언이 논란이 된 도태우 변호사의 공천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발언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차례나 우리가 충분히 논의했고 그 결과 그 보도자료 내용처럼 그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고 그래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 눈높이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눈높이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는 거죠 뭐. 재검토를 지시하던 한 위원장은 꽤 멋있었습니다. 그러나 유지로 결정한 오늘의 한 위원장은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문제적 후보의 공천을 유지하기로 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당은 이미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도태우 후보가 두 번이나 진정성 있게 사과를 했다. 이런 이유로 공관위는 공천 유지 결정을 했는데 국민 눈높이에도 맞다고 지금 공관위는 판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 눈높이에 맞습니까, 수장님? 도태우 후보의 경우에는요, 처음에 탄핵당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사. 그래서 탄핵 변호사 이렇게 공천할 수 있느냐? 탄핵의 강을 거슬러 올라간다. 이제 이런 분 중에 하나거든요. 예. 유영하 변호사와 함께. 그러다가 이제 5.18 북한 개입은 상식이다. 요 발언이 이제 논란이 돼서 탄핵 변호사에서 5.18 모독으로 폄훼로 이렇게 갔고요. 그러다가 또 일배 논란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요 일배 공천 요것이 결국은 이 정권 오만한 정권의 국회까지 여당의 국회의원 후보자까지 이 사람 되면은 국회의원이 이런 일배 국회의원이 되는데 요게 이제 맞물려 있는데요. 오늘 공관위원장 발언과 네. 한동훈 위원장이 며칠 전에 다시 제보를 해달라. 재논의해달라고 요청한 게 요게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비대위원장이 재논의 요청을 했는데 이미 그거는 유지로 예상을 하고 형식적인 제스처를 한 게 아니냐. 그렇게 보세요. 실제로 한동훈 위원장이 의지가 있었으면은 비대위에서 결론 낼 문제는 아니지만 한동훈 위원장이 분명하게 처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못했잖아요. 그 형식 절차상 사실상 공관위의 최종 결론이 나는 형식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메시지 차원에서는 충분히 공천을 유지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언급을 했는데 지금 이게 번복된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들 보는데 수장님은 저는 재논의를 해달라 정도로 했을 때도 정도로 한동훈 위원장이 그렇게 공관위에 요청을 한 거는 그거는 이미 의지가 없었다는 거로 저는 보고요. 예.
그다음에 공관위원장 얘기가 국민 눈높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엉터리 결론을 내놓고 결국은 탄핵 변호사에서 거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로 그렇게 공관위원장이 언급을 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여당이 지금 오만하다. 이런 것으로 탄핵 변호사가 오만한 공천으로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 얘기한 정권 심판론, 이종섭 장관 문제하고 같은 시기에 이게 벌어진 거라서 꽤 이게 연관이 있습니다. 요 한 가지 도태 후보 공천 유지 한 가지로 파괴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 정권 심판론과 이종섭 장관 문제 거기다가 공관위원장 발언이 기름을 분 거예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충분히 오만하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그 도태우 후보의 공천을 유지하는 그 과정도 결론도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온 메시지도 모두 정권 심판론에 더 기름을 붓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일정 부분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예. 저는 탄핵 변호사라는 게 문제가 저는 크게 된 것보다는 그건, 예. 이 5.18 관련한 발언이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 그 발언이 소개됐을 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런 것이 호남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수도권에 이제 호남 출향민들도 굉장히 많이 사시고 호남과 관계없는 중도층, 그러나 선거에서 키를 쥐고 있는 게 중도층인데 중도층이 과연 이거를 어떻게 판단할까? 이게 더 마음에 걸려서 굉장히 걱정을 하다가 한동훈 위원장이 재검토 얘기를 나오면서 이제 정리가 되겠구나. 공천이 이제 취소되겠구나 하는 약간의 기대. 왜냐하면 전에 경기도에 김현아 의원도 재검토 갔다가 취소가 됐었잖아요. 예. 그런 상황이라 그런 결론으로 가지 않을까 사실 살짝 안도했다가 이런 상황이 되니까 아까 했었던 그런 이유로 해서 제가 굉장히 지금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관위원장이 또 초기에 첫 번째 대응을 좀 잘못하셨어요. 처음에 다양성이 있다라는 표현을 해서 우리 논란이 당은 있었죠. 다양성을 중시하는 당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이거는 이 발언은 우리 당의 입장과는 다르다. 그러나 이 후보가 몇 년 전에 했던 얘기인데 지금 생각도 같은 생각인지 다시 한번 들어보고 결정을 하겠다. 이 정도 수위로 갔다가 이번에 유지되는 거였다면 그래도 후폭풍이 좀 덜했을 텐데 아무튼 이거는 이제 좀 걱정이 되는 대목입니다. 그 한동훈 위원장이 아까 말씀하신 큰 의지가 없었다. 이 대목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아마 한동훈 위원장은 의지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지역이 TK 지역인데다가 이제 대구 경북 쪽에서 아마 굉장한 반발이나 이런 게 당으로 전해져 왔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들리는 얘기가 김영주, 이상민, 민주당 의원들도 영입을 해서 공천을 주는 마당에 경선까지 통과한 후보를 이렇게 하느냐 형평성이 맞지 않다 이런 이제 반발도 있었을 텐데 제가 하는 생각은 뭐냐면 선거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당의 모든 결정은 저는 득표 전략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TK 민심이나 TK 쪽 지지자들은 당에서 웬만큼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을 해도 그 표심이 다른 데 가질 않거든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거는 수도권 중도층 민심인데 저는 그분들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그게 과연 당의 득표 전략에 도움이 되는 결정이었나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물음표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예. 5.18 문제가 광주의 문제만이 아니거든요. 예. 왜 5.18 관련된 폄훼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을 국민의힘 쪽에서 할 때마다 현역 의원도 징계했잖아요. 단호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게 예. 그리고 왜 헌법 전문에 실겠다고 했느냐. 이게 뭐냐면 이미 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중도층 포함해서 절대 다수가 5.18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평가가 끝나고 이걸 북한군이 개입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진보 보수 불문하고 이것은 정말 턱없는 얘기고 5.18을 모독하고 폄훼하는 얘기다라는 것이 이미 제가 보기엔 국민적 합의사항이에요. 합의가 예.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건드리니까 현역 의원도 징계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평시도 아니고 총선을 앞둔 시기에 현역 의원도 아니고 공천을 받은 자거든요. 이걸 재논의하는데 이거는 광주를 떠나서 전반적으로 이거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태가 일어났는데 유지했단 말이에요. 그럼 공관위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공관위 입장에서는 이 정도의 무게감을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어떤 생각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요, 이 첫 번째로 이건 상식적으로 선거를 치르는 정당에서 위기감이나 이런 것이 그야말로 이길 수 있는 선거라는 그런 것이 전제돼 있어도 5.18 관련돼서 이런 문제가 드러나면 이거는 처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안 했단 말이에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재검토 요청을 했는데 그 뜻이 저는 의지가 없었다고 저는 해석을 하는데 만약에 있었다. 그런데도 공관위에서 저렇게 그럼 공관위 분들은 뭐 무슨 저 발언에 뭐 동의하는 분들인가요? 그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석연치가 않아요. 상식적으로 공관위원들도 동의할 수 없는 문제고 없는 발언이고 예.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도 동의할 수 없는 발언이고 국민들도 동의할 수 없는 발언인데 선거 앞두고 문제가 됐는데 저걸 유지를 했다는 거는 다른 무엇이 작동을 저는 하지 않았나. 그러지 않으면 이해가 안 가요. 진수희 장관님도 만약에 진수희 장관님이 저걸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주체 중에 한 명이었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공천 취소를 하고 재공천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결론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공관위원들만 국민 눈높이가 그렇다고 저렇게 하나? 이것도 납득이 안 가요. 그래서 이건 다른 어떤 힘이나 다른 어떤 이유들이 작동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다른 힘은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더 큰 힘이 있던가 아니면은 충분히 오만하던가. 알겠습니다. 그 도 후보는 1, 2차 사과문을 SNS에 올렸었는데 그 관련된 SNS가 조금 전에 돌연 비공개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비공개 처리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렇다면 이미 올렸던 그 사과문은 유효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계속 보내고 있는데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전히 과정 속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 짚어주셨고 이종섭 대사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이종섭 대사의 출국 과정을 밝히는 특검 법안을 민주당이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총선에 악용한다, 특검법을 남발한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특검법안 뭐 발의하겠다는 건 변론으로 하고요. 저는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 대사에 임명하는 과정, 그 인사의 변이 이런 거더라고요. 호주와의 외교 관계에서 중요한 게 이제 국방 문제가 중요한 현안들이 많이 걸려 있어서 이제 국방장관 출신을 대사로 내보내는 게 좋겠다. 국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이었다는 건데 저는 오히려 이제 그렇게 되면서 호주 쪽에 이게 실시간 다 알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주 쪽에서는 뭔가 수사를 계속 받아야 되는 분이 우리나라의 대사로 온다. 그게 썩 그렇게 유쾌한 일은 또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외교 관계에 도움이 되는 쪽이 아닌 방향으로 지금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을 모르진 않았을 텐데 이제 이러한 결정을 내린 거가 참 저로서는 못내 아쉽고요. 하여튼 저는 이 문제가 이종섭 지금 대사가 언제든지 국내에서 수사팀이 부르면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하겠다. 그런데 그것도 모양새가 너무 안 좋지 않습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종섭 장관을 거기 대사로 보낼 만큼 우리나라에 거기 대사로 보낼 그 외교 인재 풀이 그렇게 약한 것도 아닐 텐데 그래서 저거는 두고두고 총선 내내 저는 민주당이 이거를 뭐 이슈 안 삼을 리 없을 것 같고요. 벌써 이제 특검법 얘기하는 거 보면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이제 약간 국민의힘의 레드팀 역할을 한다라는 이 충정에서 자꾸 이제 걱정된다는 그 말씀을 자꾸 좀 드리고 있는데 저거 역시 총선 민심에 어떤 영향을 줄지 걱정하게 만드는 하나의 소재, 악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종섭 장관을 임명함에 있어서 이런 논란이 있을 게 충분히 예견이 되는 부분이었는데 왜 대통령은 호주 대사에 임명을 했을까요? 그 임명권자의 속생각이야 제가 뭐 알 수는 없는데 어쩌면 이렇게까지 논란이 뭐 되지 않을 수 있겠다라
그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아니한 그냥 아니한 생각했을까요? 그냥 이렇게 그냥 우리 좋은 판단식으로 이렇게 두루두루 뭐 어떤 상황이 있을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거 별로 안 해보고 뭐 이러니까 뭐 괜찮을 거야 뭐 이 정도로 판단을 용산에서 인사팀이 하셨는지 뭐 그건 알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예. 좀 불안합니다. 수석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논란이 총선에 미칠 영향은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우선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예. 의문의 일패를 당한 그런 사건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 구원투수로 예. 국민의힘 총선을 지휘하는 역할을 맡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대통령하고 충돌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통령하고는 조금 다르다. 신선하기도 하고 정권 심판론이 오히려 잦아들게 되는 그러한 일종의 이제 방파제 역할을 한동훈 위원장이 하게 되고 그건 뭔가 윤석열 대통령 그동안의 국민의힘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요 사건은요. 보통 이런 문제가 있으면 왜 호주 대사로 보냈지 하고 갸우뚱하게 되는데요. 이건 주요 피의자를 보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을 왜 호주 대사로 보냈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최상병 순직 사건의 소위 외압 사건이죠. 외압 사건의 키맨이 주요 피의자가 권리 갔기 때문에 그냥 의혹이 아니고 야 저거는 빼돌렸네 이렇게 바로 직관적으로 다 느끼게 되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똑같은 말을 해요. 대통령과 정부 측하고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조금 결이 다르구나. 조금 다르게 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이 그냥 무너져서요. 이것도 정권 심판론의 완충 역할, 방파제 역할을 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조금 삿바퀴를 놓치고 비틀대는 이런 이제 이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정권 심판론에 기름을 붓게 되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 사건을 국민의힘이 어떻게 해결책을 찾을 것인가, 출구를 찾을 것인가 그 대목에서 아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의문의 일패를 당했다고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고 보세요? 오늘 나경원 의원이 맞습니다. 이 한동훈 라디오에... 비대위원장과는 좀 결이 다른 이야기를 했던데 그 나경원 의원이 지금 어쨌든 선대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이죠. 네, 위원장이기 때문에 뭔가 당의 입장을 지금 용산이나 정부 쪽하고 조금 이렇게 차별화를 시도하는데 어떤 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나경원 위원장의 저런 말씀은 본인이 뛰고 있는 서울의 네. 민심을 대변하는 그런 얘기가 아닐까 싶은 생각도 저는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안이요. 고개가 갸우뚱해지거나 뭔가 저거 의혹이 있다. 이런 사안이고 절차상의 결격이다. 이런 게 이제 쟁점이 되고 의문이 되는 사안이면은 나경원 의원의 저런 말씀이 조금 이렇게 완충작용을 해줄 수 있다. 조금 도움이 될 텐데 이거는 직관적으로 빼돌렸네. 이거 가리려고 하네. 소위 말해서 방탄도피네. 이런 것들이 딱 와닿는 사건이거든요. 예. 근데 절차의 문제를 떠나서 호주 유력 언론에서도 피의자가 호주 대사로 온다고 네, 보도를 하고 현지 주민들도 이제 그 우리 대사관 앞에서 이제 시위가 예정돼 있고요. 그리고 가는 과정도 하여튼 아주 안 좋았죠. 그래서 다른 거 다 떠나서요. 피의자를 저렇게 호주 대사로 보낸 것 자체가 국기문란이고 국가망신이고 이런 것이 바로 꽂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절차상의 아쉬움으로 저게 대별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예. 또 하나는요. 온통 저거는 그냥 의혹이 아니고 지적받고 문제제기 받을 만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노정된 거죠. 이제 직전 호주 대사죠. 이분이 15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이미 팔 거 다 끝났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장갑차도 팔았고 무기 팔 거 다 끝났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그 대사가 잘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대사를 보통 2년 이상 3년 가까이 3년 정도를 하는데 1년 남짓한 대사를 그냥 바꾸고 이종섭을 보내고. 뭐 대사를 이제 임명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에서는 다른 판단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대안으로 왜 이 장관인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거고요. 시간이 한 2분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민주당 상황을 좀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온 경선 결과 보면 대표적인 비명계 인사들 고배를 마셨다 지금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나올 경선 결과 중에는 또 친문의 핵심 전해철 의원의 결과에 관심이 또 쏠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더 이상 관심이 없고요. 그냥 예상된 결과가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이번 그 민주당 공천을 꿰뚫는 그 비명 횡사, 친명 횡재 아주 매우 투명한 시스템 공천을 통해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그 연장선상의 결과들이 저는 나올 거라고 보고요. 저는 이번에 하여튼 민주당 공천은 한국 정당 공천 역사 중에 아주 역대급 개파 공천을 한 기록으로 남을 것 같은데 저는 박용진 의원으로 시작해서 박용진 의원으로 끝났다. 박용진 의원의 10% 하위 10%로 시작돼서 결국 경선에 최종 패배한 박용진에서 시작해서 박용진으로 기와 결을 박용진 의원이 담당을 했고요. 그게 이제 비명 행사의 상징이었고요. 친명 행제의 상징은 뜻밖에도 대미를 장식한 깜짝 공천 서대문 갑의 그 청년 전략 특구에 오디션에서 심지어 탈락한 4등인가 5등인가 하는 후보가 벼랑간의 하룻밤 사이에 1위 후보가 되는 이런 굉장히 횡재한 거 아닙니까? 그 김동아 대장동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두 개의 공천이 비명 행사와 친명 행사의 아주 상징적인 공천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역대급 개파 공천. 그런데 이게 이제 공천 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과연 이 공천 혁명이 총선 결과에 이게 성공한 혁명이 될지 실패한 구테타가 될지는 이제 조만간 이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원의 친명 강세, 현역 비명 약세 이 기조가 끝까지 이어지는 결과다라는 말씀이신데 동의하십니까? 그렇고요. 그런데 그렇고요. 민주당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런데 민주당의 공천 과정에서의 지진 같은 거는 이미 일어났고요. 지금은 시기적으로나 크기가 여진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임종석 의원 공천 배제, 박용진 의원의 소위 말해서 이제 경선 탈락, 요 두 가지가 이제 이 진도 한 7쯤에 지진해서 여진으로 가는 그런 과정이었고 전해철 의원이 결과가 어떻게 나든 간에 예. 만약에 탈락을 했다 하더라도 이제 여진의 과정이다. 그게 아마 실질적인 영향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충분히 시끄럽고 충분히 비난받았기 때문에 공천의 국면은 이것으로 이제 끝이 난다. 더 이상의 파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죠. 두 분 고맙습니다.